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오늘부터 제가 3회 동안 정서 조절을 위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화나 분노, 그리고 그 우울, 이런 두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나중에는 명상이 어떻게 이런 분노나 우울을 조절하는 데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정서 조절을 위해서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명상이 어떻게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필요한 뭐 사전 지식이랄까, 또 명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상은 마음을 수련하는 거다, 마음을 닦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마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마음이라는 말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너무나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조금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거나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좀 적절치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뭐냐에 관해서는 뭐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이 뭐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마음 자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그 방식,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마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내용은 심리학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인데, 우리 생각이라는 말을 쓰지만 학자들은 조금 정확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 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기분 또는 느낌, 이런 것들은 정서나 감정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몸의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몸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나요? 네.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각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있는 어떤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인지와 인지 과정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을 다루는 과정과 지식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은 실제가 아니고 실제를 드러낸 또는 반영한 것인데 이거를 표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로다 거울상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하고 나라는 사람이 방향이 이렇게 맞으면 그러면 거울 속에 뭐가 나타나죠? 내 얼굴이 나타나죠. 예.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얼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거울 속의 얼굴, 즉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울상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거울상이 이 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면은 우리는 거울상을 믿어도 돼요. 거울을 봤더니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고 있어서 눈이 여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거울상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울상을 사실이라고 오인하면 안 되겠죠. 예. 생각은 그 자체가 이런 사실들, 실제, 이런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실제 또는 실체 이렇게 막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을 잘 반영할 때는 생각을 믿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리얼리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생각을 믿고 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 가는 길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그걸 그려보라 그러면 아마 좀 삐뚤빼뚤하더라도 이렇게 지도를 그릴 거예요. 이 지도가 생각과 같은 겁니다. 이 지도 속에는 길, 거리가 있고 거기 건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의 상대적인 위치, 넓이, 크기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실제도 그렇게 돼 있다고 믿고 우리는 지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실제 거리가 막 바뀌었는데도 이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겠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엉뚱한 데를 가고 원하는 데를 못 가겠죠. 우리 생각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백인은, 흑인은, 황인종은,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지도 같은 거고 거울상 같은 거예요. 그것이 실제를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생각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려고 그러는 분노라든가 또는 우울이라든가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울해진다 그러면 좀 이 불교 이런 데서는 망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실하고 안 맞는 생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지식들 그것들은 잘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고정관념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뭐 관점이다 또는 스키마다 뭐 또 처리 전략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안경이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또는 뭐 프레임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게 전부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에요. 잘 조직화돼서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탁 만났을 때 그 정보를 해석할 때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저장된 정보가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 또는 관점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인데요. 정서는 그 생각, 인지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정서는 기본적으로 생리반응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경험했다 그러는 것은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몸 자체의 생리적인 반응이 있게 돼요. 생리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흥분하는 반응과 거꾸로 완전히 이완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도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성, 비활성이라는 축이 있죠. 네, 활성된 쪽에 있는 정서일수록 흥분도가 높은 정서고 비활성 쪽에 있는 정서일수록 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정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슬픔 같은 감정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중요합니다. 슬픔은 싫어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네. 우울한 거 좋으세요? 싫죠. 네. 그런 거 하면 따뜻한 사랑의 느낌 같은 거, 기쁨, 만족스러운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분석할 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쪽은 즐거운 감정, 즉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쪽은 부정적인 감정, 즉 괴로운 감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분노와 우울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분노는 열이 좀 뻗치는 거고 긴장하는 거고 우울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는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생각은 한번 잡히잖아요. 머릿속에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정서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정서는 전염도 돼요.
한창 우리 친구들끼리 기분 좋게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어요. 네. 생각은 전염이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머릿속에서 뭘 외우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걸 외우게 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그냥 마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생각과 감정 이렇게 이제 나눠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서 경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몸의 상태, 몸의 감각이 우리의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깐난쟁이들 생각해 보시면은 걔네들은 생각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직 안 자랐어요. 그 인지 능력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걔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따시고 엄마 아빠가 포근하게 안아주고 흔들흔들하면 몸이 좋죠. 몸에 좋은 그것이 기분 좋은 감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젖도 안 주고 아이가 우는데도 그리고 춥고 촉촉하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짜증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불편해요. 괴로워 배고프고 그러니까는 그 상태가 이런 그 몸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감정 상태에 있겠다 그럴 때 우리 몸을 살펴봄으로써 즉 감각을 살펴봄으로써 감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어린애 때예요. 근데 이렇게 신체 감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어린애 때고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서 인지능력이 발달한 어른들이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생각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원래 생각은 좋고 나쁘고 느낄 만한 게 없어요. 생각이라는 거는. 왜 그럴까요? 생각은 이것의 실제의 상징에 불과하거든요. 상징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게 되냐면은 내가 배고프다가 이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이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하고 내가 이 물을 먹었다는 것, 물의 모양, 물이 들었던 컵, 이런 것들은 생각이거든요. 표상이니까. 그것하고 이거를 경험할 때 느꼈던 감정이 붙어서 우리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싫은 생각, 좋은 생각, 불쾌한 생각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불쾌한 생각은 없고 그 생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징이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나 대상이나 사물하고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은 생각으로 우리한테 여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엄마 아빠 생각만 해도 그 귀여움 받을 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좋은 느낌. 그 느낌. 거꾸로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홀대했어. 아이를 안 돌봤어. 그러면 그냥 외롭고 그랬어. 그럼 엄마 아빠가 밉고 그랬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은 엄마 아빠라는 생각에 그런 나쁜 경험들이 붙어서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생각이 그 정서를 만드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 같은 거 있죠. 스트레스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불쾌한 건데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기분은 안 좋지만 괴롭지만 그런데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생각으로 만들어낸 괴로움은 이건 오염된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과정과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일 왼쪽에 보면은 자극의 지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외부 환경을 우리가 눈, 코, 입, 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몸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요. 예, 그걸 자극의 지각이다 봅니다. 이렇게 자극이 탁 우리 그 정신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기억이 작동하면서 그 자극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라고 부르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 생각과 관련된 정서, 감각들이 쭈르륵 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문으로 호랑이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는 머릿속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정신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보는 순간 벌써 신체 감각이 쭉 놀라게 되고 호랑이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 물리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 생각과 느낌과 거기에 따른 몸의 생리 반응들이 쭈르륵 돌면서 자동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결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에 가장 영향이 큰 거는 생각이나 신체 감각보다는 감정이에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는데 감정은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신체를 활성화시키거나 누르거나 그러기 때문에 감정이 확 강도가 높아지면은 바로 행동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많아서 과거부터 감정을 다스려라.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놀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감정을 쏙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로봇이죠. 뭐. 산다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예, 감정이 몸의 감각을 동반한다고 그랬죠? 몸에 느낌이 없으면 어떨까요? 몸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살아있는 느낌이 없죠. 뒤집어서 몸에 주의를 기울였더니 숨을 내 몸이 알아서 쉬고 있구나. 심장이 움직이는구나. 따뜻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와 정서와 감각은 서로 방향이 또 내용이 이렇게 일치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에 관한 생각이 나타나면은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나고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날 때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잘 끄집어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기분에 따라서 생각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기분일 때는 좋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불편한 기분일 때는 불편한 생각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신체 감각도 마찬가지로 함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좋으면 좋은 쪽으로 나쁘면 괴로우면 괴로운 쪽으로 이렇게 일치되려는 경향성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 불쾌했던 기억이 잘 떠올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 커지죠.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좀 친절하게 안 했어. 그랬더니 금방 기분이 나빠졌더니 금방 옛날에 했던 거 섭섭했던 거에 또 생각나. 그죠? 요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기분 일치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좋은 감정은 그와 관련된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만들고 또 그렇게 좋은 생각들은 또 좋은 감정들을 또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생각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악순환하는 거, 요거를 알아차리고 잘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알려주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또 우리 마음은 내 거라고 그러지만 반은 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도 내장기관들, 그 다음에 혈액, 혈관계통, 임파계통, 이런 계통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거라고 부를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정신활동도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네? 자,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으로. 제 아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거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되세요?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지?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탁탁 떠오르잖아요. 자동이에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막으려고 해도.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이걸 좀 회상해보자. 그래서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정신활동이라는 거, 우리 마음의 활동이라는 것도 자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주제인 우울이나 분노 같은 우리를 쓸데없이 근거 없이 힘들게 만드는 감정 경험, 이것이 이런 그 마음의 자동적인 연쇄적인 자동 반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느낌과 우리 몸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상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명상법이 이 기록된 역사만 해도 3000년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법이 다양해요. 네. 그래서 방법도 다양할 뿐 아니라 목표, 이 명상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다 달라요. 네. 그런데도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명상을 좀 이렇게 제대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명상을 해볼까요? 자, 그 전에 주의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주의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의식의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것은 우리 정신이 에너지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 에너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연이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래요. 이거를 주의의 선택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라는 말을 몰라도 주의를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들리시죠, 금방? 네. 여러분의 주의가 일로 왔기 때문에 이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주의는 무엇이 우리 마음에 나타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신활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고프면은 주의가 어디로 갈까요? 먹을 것으로 가죠. 그러니까 쭉 훑으면서 저거 먹을 것 아닌가 하고 주의가 쫙 모아집니다. 이 주의는 눈, 코, 입,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눈을 감고도 감아보세요. 네, 눈을 감으시고 주의를 아랫배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라고도 부르고 마음의 눈이라고도 부르고 의식의 초점이라고도 불러요. 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정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아랫배로 모아보세요. 눈으로 안 봐도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주의가 아니에요. 모아보시면은 주의가 가면 그게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뭐가 나타났어요? 마음속에. 지금 아랫배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뭐가 나타나요? 자, 눈 뜨고 저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 해서 주의가 가는 건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고 있어도 주의는 완전히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저한테 눈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주의를 아랫배에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제 상 말고도 아랫배로 간 주의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예. 이렇게 뭔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거든.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 네.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지 하고 수긍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의를 아랫배로 보내니까 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의를 지금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엉덩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없던 적이 없던 항상 존재하던 무엇이지만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의가 가는 순간 있다, 존재함,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이게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잖아요. 몸의 느낌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잖아요. 이거 부풀어지고 꺼지고도 엉덩이나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음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일부러 하든 일부러 하지 않든 끊임없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느낌을 느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주의를 기울이면 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마음의 의식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그런 작업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자, 호흡 관찰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자, 눈을 들어서 이 공간의 특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공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여기 들어와서 앉으신 지 30분이 넘었지만 저런 게 있는지는 처음 봤을지도 몰라요.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이니까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 공간의 특징을 소리로 느껴보세요. 특정한 소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귀만 탁 열어놓고 있으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 공간에는 이런 소리들이 나타나고 존재하고 적어지거나 커지거나 하는구나 하고 이 공간의 여러 특징들이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대로 피부, 신체가 접촉하고 있는 부위, 바닥과 닿아 있는 부위, 그런 쪽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쿠션에 앉아 계신데 쿠션과 엉덩이가 닿아 있는 부위, 손과 허벅지가 닿아 있는 부위, 손과 손이 닿아 있는 부위, 얼굴이나 목처럼 노출되어 있는 부위, 그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주의를 기울이면 아까 호흡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몸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랫배나 가슴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호흡의 느낌이 어느 쪽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지 찾아보세요. 가슴에서 호흡이 큰지 배에서 큰지 찾아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 내 몸이 숨쉬는 느낌이 배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아니구나, 가슴이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또는 비슷하구나 이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딱 30초 동안만 더 크게 느껴지는 곳, 그게 가슴이면 가슴, 배면 배에 주의를 붙들어 놓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하시는 동안에? 어떠세요? 좀 생뚱맞이, 그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했냐면은 주의를 시각적인 것에 뒀다가, 소리에 뒀다가, 피부에 뒀다가, 엉덩이에 뒀다가, 이렇게 마치 주의는 후라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들고 어두운데 이렇게 탁 비추면은 그 후레쉬 불빛을 받은 곳에 있는 것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 의식에 드러나게 되고 그걸 우리는 경험한다 또는 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짧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살짝 졸리기도 하고 좀 잡생각도 나고 이런 거 뭐 하라 해나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의가 자꾸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는 바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느냐 하는 것도 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주의를 바깥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리고, 그리고 내면으로 돌려서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그냥 알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는 명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하면은 마음 챙김은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생각과 느낌과 몸의 느낌, 신체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아까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장된 것이 해석을 하면서 연쇄적인 자동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스탑 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몸은 실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없어요. 즉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점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몸은 항상 지금에만 있습니다. 현재에만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벌써 이 몸은 과거 몸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이 몸은 과거 몸입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미묘하니까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죠. 그렇지만 10년 전 사진을 보세요. 이게 나였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옛날로도 갈 수 있고 앞날로도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딴 데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은 집에 돌아가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떠올렸다면 마음이 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주의가 메모리,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자꾸 주의가 건드리면은 또 옛날 생각을 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막 랜덤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막 만들어내면 그거 되게 잡생각이나 미래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미래, 과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몸은 현재밖에 있지 못한다 그러는데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로 가서도 왼쪽에 성찰과 반추라는 게 있죠. 성찰은 마음이 과거로 가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추는 마음이 과거로 가서 우리를 쓸데없이 괴롭히는 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래로 갔을 때 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갔을 때 성찰이나 대비보다는 반추나 걱정을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마음은 부엌으로 가 있어요. 또는 화장실로 가 있어요. 출근하면서 마음이 벌써 직장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몸은 항상 현재에만 있는데 마음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 성찰이나 대비보다는 반추나 걱정을 많이 해요. 반추는 뭐냐면은 자꾸 불편했던 사건들에 집착해서 자꾸 그거를 곱씹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원인,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결과, 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럼 후회. 내가 그때는 내가 야비해가지고 내 역할을 못했어.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번민.
그때 걔가 나한테 그랬어. 걔가 왜 그랬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만 찾아도? 내가 뭐 잘못했나? 화가 나.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추는 우리가 앞으로 세 번째 시간에 다룰 우울 또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반추가 아주 일상적인 방식이 돼버리면은 대체로 삶이 우울해질 가능성이 크고 거꾸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반추 같은 것들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로 가서 걱정하는 거. 흔히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죠. 오지 않은 일은 뭘 걱정하냐고. 그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걱정과 대비를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대비는 뭐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따져서 정보도 모으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비예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고 마음만 굴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파국화한다 그러죠. 아주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도 있지만은 실제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을 꼬마들이나 이런 애들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엄마나 아빠나 중요한 사람이 탁 무시해버리면은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났다. 말은 못하지만 느낌이 그런 느낌일 수 있단 말이죠. 외상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걱정했던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걱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걱정을 하는 것이 걱정하는 일이 안 벌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걱정은 그야말로 노 액션이거든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를 내가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고 믿으니까 걱정이 습관이 돼버립니다. 계속 걱정하고 살아요. 얼굴이 펴지질 않아. 세 가지 명상법인데 명상법을 저는 집중명상, 통찰명상, 자비명상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집중명상은 대상을 하나를 정해서 주의를 모아가지고 유지하려고 그러는 명상법이에요. 통찰명상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음챙김 방식입니다. 대상 하나로 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그때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는 거. 자비명상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과 친절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그런 명상법이에요. 세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우울이나 분노를 다루는 데에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명상이 그 종교 전통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불교에서는 명상법이 힌두교를 거쳐서 불교로 오면서 명상법이 중요한 종교 생활의 수련법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들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 어렵고 힘들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익한 명상법이 우리 같은 일상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좀 멀어지고, 이건 뭐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조금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명상을 했더니 뭐 붕 뜨는 느낌이 있다든지 무슨 빛을 봤다든지 이런 그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과학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런 전문적인 명상과 보통 세상을 사는 사람들 사이를 좀 연결해 주는 정도로 조금 좀 심각성을 완화시키는 대신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도 하고 증거도 찾고
그런 명상을 좀 지향해보자 해서 내놓은 개념이 적정 명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큰 깨달음보다는 작은 깨달음. 아, 내가 그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사람들을 너무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뭐 명상 전문가들이 하는 깨달음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과 성장,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명상을 하자. 그래서 적정이라는 개념은 적정 기술이라는 데서 제가 따온 겁니다. 과학기술하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뭐 화석에 뭘 보내는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저분한 물을 먹는 애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렇게 빨대로 만들어가지고 흙탕물이지만 그 빨대로 빨아먹으면 어느 정도 정수가 돼요. 그런 기술들. 자전거를 돌려서 불을 하는 기술들. 그래서 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좀 지향하자 하는 데서 나온 개념이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명상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